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딸과 단 둘이 사는 30대 이혼녀입니다. 매번 사연을 듣기만 하다 이렇게 직접 사연을 보내게 되어 다른 청취자분들과 인사할 기회가 생겼네요. 참 이걸 좋은 기회라고 해야 할지. 사연을 듣다 보면 이런 기막힌 일이 진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단 말이야? 싶을 정도로 어이없고 황당한 이야기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의 사연에 비해 제 사연은 그렇게까지 심각해 보이진 않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제 인생 최대의 역경이자 난관이었던 순간을 물리칠 수 있었던 사연이니만큼 부디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팔자 제가 꼰다는 말이 있죠. 아마 그건 딱 저를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연애할 때부터 남편은 소위 말하면 철없는 남자였고 동갑내기인데도 한 10살은 어린 동생을 돌보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제 눈에 뭐가 씌었던 것인지 아니면 좋게 말하면 천진난만하고 나쁘게 말하면 푼수 같은 그 성격이 제 취향이었던 건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을 감행했어요. 연애는 환상이고 결혼은 현실이라더니 저 역시 다르지 않았죠. 물론 남편이 책임감 부족하고 철없는 거야 2년의 연애 기간 동안 이미 알고 있었기에 전 어느 정도는 각오하고 있었어요. 다만 그래도 사람인데 나이가 들고 아이가 생기면 조금씩이나마 좋아질 거라고 믿었을 뿐이었죠. 물론 그런 기대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 남편이 그 성격을 누구에게 물려받은 줄 아세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둘이 아주 짝짝꿍이 잘 맞아 쌍으로 푼수짓을 하고 다니는데 신혼 초부터 저는 정말 죽을 맛이었죠. 다 큰 아들로도 모자라 늙은 딸까지 생긴 기분 여러분은 아시겠나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은 이미 물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저는 결혼 2년 만에 딸을 순산했습니다. 전 아이를 낳은 후에도 휴직 없이 바로 복직해야 했어요. 출산 예정일 불과 2주 전까지 일을 했으니 그 설명은 필요 없겠죠. 철없는 남편에 그보다 한술 더 뜨는 시어머니. 두 사람이 육아와 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저는 독박 육아까지 떠맡으며 고단한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끊임없는 육아와 살림이 반복되었고 차라리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이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말에는 남편의 시어머니까지 가세해 낮부터 사람을 괴롭히는 통에 한숨 돌릴 틈조차 없었죠. 하지만 그냥 이 정도로 끝이 났다면 그냥 그래 내 팔자 내가 꼬은 거지 뭐. 내가 선택한 남자고 내가 선택한 삶인데 누구를 탓하겠어 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철없는 남편은 철이 들기는커녕 오히려 유아 퇴행이라도 하는 것처럼 더 어리광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자기 딸인 갓난아기까지 질투하면서 제가 자신에게 줄 관심을 아이에게 쏟는다면서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했죠. 아기 우유 주느라 자기 밥을 늦게 준다. 자기도 씻어야 하는데 아기 목욕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취침 시간에는 자기는 혼자 두고 아이랑 작은 방에서 둘이 잔다는 쉰소리까지. 정말 말도 못하는 어린 아기보다 남편이 더 시끄러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태가 얼마나 심했냐면요. 아이 먹이려고 분유를 타놓으면 잠깐 식히고 있는 사이에 홀랑 자기가 가져가서 먹을 정도였어요. 상상이 안 가시죠? 그걸 이 사람은 실제 행동으로 보인 거예요. 솔직히 다 큰 어른이 그 비린맛만 나는 분유가 뭐가 맛이 있겠어요. 애한테 해코지는 차마 못하니 그런 식으로 다시 서운함을 표현하며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그런 꼴이 너무 보기 싫어서 한 공간에 계속 있다 보면 화병이나 쓰러질 것 같아서 바람을 쐰다는 핑계로 아이를 데리고 나오기 일쑤였죠. 처음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남편의 이런 증상이 나날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시어머니가 없는 곳으로 가서 살아야만 했죠. 너무 오냐오냐 길러 자식을 망치는 부모가 바로 시어머니였고 시어머니 본인조차도 그 나이대에 어울리지 않는 푼수 같고 철없는 행동을 보이곤 하셨으니까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남편이 누굴 보고 배웠겠어요. 솔직히 저는 남편보다 시어머니가 더 미웠죠. 남편은 원래부터 나약한 성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면이 솔직히 매력으로 느껴졌던 거고요. 네, 알아요. 제가 제 무덤을 판 걸. 하지만 시어머니의 만행이 상상 그 이상일 줄은 저도 몰랐던 거죠. 지금까지도 40이 넘는 아들 볼을 꼬집으며 어이구 우리 왕자는 기본에 엉덩이까지 토닥토닥 해주며 칭찬해주고
호칭은 이름이나 아들이 아닌 왕자였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그렇게 행동하시고 남편 역시 부모에게 자식은 언제까지나 아이다라며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정말 볼성사납고 항상 수치심은 제 몫이었어요. 기가 막혔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식은 자식으로 보지 않고 아내의 사랑을 자식에게 빼앗긴다고 질투까지 하다니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언젠가부터는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싫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왜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바깥으로 도는 건 남자들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저희 집은 정반대였습니다. 복장 터지는 두 인간이 거실에 앉아있는 꼴만 봐도 숨이 턱 막히는 게 차라리 24시간 일만 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마 딸이 아니었다면 전 진작에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이를 돌봐주겠다는 명목으로 멀쩡한 자기 집을 놔두고 신혼집에 눌러부터 떠나지 않으셨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이를 옳게 잘 봐주시는 것도 아니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할 심산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도 전부터 신혼집에 시어머니가 들어와 산다 하면 제가 기함을 지를 것이 뻔하니 숨기고 있었을 뿐이었겠죠. 솔직히 최근 들어서는 누가 내 몸을 2개, 아니 3개로 쪼개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변한 직업도 없이 어렵게 취업하면 금세 해고되기 일수인 남편. 버는 것 없이 빈둥빈둥 노는 남편에 아이를 돌봐주겠다는 핑계로 식객처럼 눌러앉은 시어머니. 아이는 점점 커가고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육아 비용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할 뿐이었어요. 일 하나로는 부족해 투잡이라도 뛰어야 할 판인데 집에 어른들이라고 있는 인간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집안일까지 모조리 제가 다 해야 했고 그러니 몸이 2개라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집에 들어와서도 계속 내 몸을 분리할 수 있다면 팔은 떼어서 설거지시키고 몸통은 따로 가서 아이 하나 주고 다리는 걸레질이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도 안 되는 공상까지 할 지경이었으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환상, 아니 환장의 짝이었어요. 진짜 소울메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아내인 제가 봐도 둘이 결혼을 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까지 들었으니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집안일이며 경제활동에는 그렇게 세상 게으르고 관심도 없으면서 하루 종일 둘이 붙어다니기 바빴어요. 아침이면 둘이 시간 맞춰 일어나서 동네 문화센터에 운동을 하러 가고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하며 둘이 시시덕대고 저녁이면 일례 행사처럼 둘이 거실 소파에 꼭 붙어 앉아 드라마를 보며 일과를 마감하죠. 당연히 어른이 둘이나 있어도 애는 보는 등 마는 등 보는 사람 속이 터져나갔고요. 둘이 막장 드라마나 보면서 질질 짜는 걸 보면 진짜 김치 싸대기를 내가 날려주고 싶을 정도로 미칠 노릇이더군요. 그래도 시어머니와 남편이라고 일하고 들어오면 모르는 척 할 수 없어 억지로 다녀왔다는 인사라도 하는데 그것마저도 저에겐 있는 힘 없는 힘 다 짜내야 하는 고역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다녀왔다는 인사를 하면 그래도 제 눈치가 보이긴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돈 벌어온다고 생색이라도 낸다고 생각하는 모양인지 일부러 사람 열받게끔 둘이서 짜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하더라고요. 둘은 아무 생각 없이 농담으로 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전 진짜 그게 비아냥 이상으로는 들리지 않았어요. 당신 왔어?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 내가 오늘도 네 덕에 이렇게 드라마를 본다. 여보,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내가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이런 식이었죠. 마치 제가 들어올 때 무슨 말로 골려줄지 둘이 회의라도 하는 것처럼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러는데 정말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울분이 차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도저히 못 참고 대놓고 이혼 얘기를 했었어요. 여보, 어머니, 이리 좀 와봐요. 심드렁한 표정으로 마지못해 털레털레 오는 두 사람을 작은 방에 앉혀놓고 제가 그랬죠. 솔직히 성희 아빠가 번듯한 가장 노릇까지 하는 거 바라지 않아요. 40년 넘게 이렇게 살아온 사람, 이제 와서 제가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안 해요. 하지만 나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성희 아빠 돈 많이 벌어오는 거 바라지도 않고 하다못해 어머니나 성희 아빠가 집안일이라도 야무지게 잘하는 거 기대도 안 해요. 그냥 성희 아빠, 당신 아르바이트라도 하나 구해서 파트타임이라도 좋아. 일이라도 꾸준히 해주면 안 될까? 성희는 계속 커가고
내가 혼자 먹여 살려야 하는 식구가 나까지 넷이야. 그렇다고 내가 능력이나 좋으면 말도 안 해. 솔직히 나 이제 앞이 캄캄하고 힘들어서 내가 이러다가 과로로 죽을 수도 있겠다 싶으니 더는 안 되겠어. 내 말대로 하나라도 못해줄 것 같으면 이혼해. 그랬더니 두 사람이 미리 행동이라도 맞춰둔 것처럼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고 아가, 나하고 태주가 너 없이 어찌 사니? 성희는 또 어쩌고? 성희는 제가 키울 거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미쳤다고 두 사람한테 저 어린아이를 맡기고 이혼하겠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지금부터라도 엄마한테 집안일 배워서 하나씩 해볼게. 응? 죽어도 직장을 구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하물며 시어머니는 라면 하나를 제대로 못 끓이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무슨 집안일을 배운다고요. 그냥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하려는 쇼에 불과하다는 걸 제가 모를 수가 없었죠. 제가 완강하게 나가자 두 사람은 말 그대로 생쇼를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떨어진 흔적을 일부러 만든 것 같이 예쁘게도 젖어있는 자필로 쓴 반성문과 편지는 기본에 제가 출근할 때는 둘 다 현관까지 쪼르르 따라 나와 옷을 벗겨주겠다,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떨었죠. 솔직히 말해 전 그게 더 피곤하고 짜증이 났어요. 진짜 결정타는 뭐였는지 아세요? 제 기분을 풀어주겠답시고 답지도 않은 실력으로 오므라이스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 케첩으로 하트를 그려놨더라고요. 정말 뒷목 잡고 확 넘어가겠더군요. 모는 앤 뭐만 보인다고 본인들 수준이 그렇게 유아기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으니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인지를 못하고 6살 꼬맹이들이 친구에게 화해 신청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40이 넘은 남자와 60이 넘은 여자가요. 여기서 입을 더 댔다가는 제가 진짜 화병으로 쇼크사 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대화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진지하게 이혼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솔직히 믿업지 못하기는 해도 제가 일하는 동안 성희를 두 사람이 돌봐주는 것도 맞고 아직 어린 성희에게는 보호자의 손길이 필요한데 당장 이혼하면 저 혼자서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성희를 4살까지는 집에서 케어하고 싶었기에 그래도 저 어린 것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보다 혈육이 돌보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죠. 아무리 그래도 애한테 해댈 짓은 안 하니까요. 아마도요. 결국 이 모든 사태의 수습과 앞으로의 살 궁리는 오롯이 저 혼자만의 몫이었습니다. 아무리 집에 봐줄 사람이 있다고 해도 두 사람이 워낙 믿업지 못하다 보니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풀타임 근무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저 역시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할 형편은 못 되었죠. 저는 서비스직부터 단순 노무까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해야 했어요. 이런 일들은 대부분 단기 계약직인 경우가 많아 석 달 이상은 일하기가 힘들었기에 수시로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면서 아르바이트 하나가 끝날 시기에 맞추어 다음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의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서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했어요. 그래도 정규직 직장에 비하면 수입은 적을 수밖에 없었고 나이가 꽉 찬 여자가 단기 계약직으로만 돌다 보니 여자들의 심한 텃세에 밀려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죠. 특히 백화점 식품관 판매직을 할 때 가장 심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일할 때 성격이 서글서글하지 못해 다른 직원들과 대면대면하게 지냈던 저에게 처음으로 먼저 다가와준 언니가 한 분 있었어요. 그 언니는 분위기를 풀어주려는 듯 자신이 텀블러에 담아온 커피를 저에게 나누어주면서 아줌마 되니까 오히려 이것저것 신경 안 써도 되고 체면치레 안 해도 돼서 더 편하고 좋은 거 있죠. 난 커피값 아까워서 집에서 싸우는데 이게 커피 한 잔 값이 얼마 안 할 것 같아도 한 달이면 돈이 얼마야? 그 돈이면 차라리 우리 딸 책 한 권을 더 사주고 싶지. 안 그래요? 라고 너스레를 떠시더라고요. 애 기저귀값 때문에 커피 한 잔을 마음대로 못 사 마시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공감이 갔어요. 언니는 몇 해 전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난 자기 동생이 생각난다며 저를 살뜰히 챙겨주셨어요. 마침 언니의 동생이 저와 동갑이었다며 이것도 정말 깊은 인연이라고 생각한다면서요. 외동이어서 형제자매의 정을 모르고 살았던 저는 6살이나 많은 그 언니에게 식품관에서 일하며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학생들이 예습복습하는 것처럼 배워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 남편과 어머니가 다급히 무언가 감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사건이 있는 뒤로는 대화라고는 없이 살았기 때문에 묻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차라리 저에게 귀찮게 말이나 안 걸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죠. 그날 두 사람은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새벽 늦게까지 거실에서 둘이 속닥거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저는 워낙 피곤했던지라 그대로 아이와 함께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는데 얼핏 잠결에 들어보니 드라마 주인공을 빗대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우리 엄마는 진작 척 봐도 부잣집 사모님 재질인데 저거 봐. 저 배우랑 자매라고 해도 사람들 다 믿는다니까. 아니지. 저 배우는 메이크업에 헤어에 명품 협찬에 잔뜩 꾸미고 다니잖아. 주기적으로 피부과 시술도 받을 텐데 그렇게 돈 들여서 꾸미면 우리 엄마가 더 낫지. 아이고, 안 그래도 닮았다는 이야기 많이 듣긴 했지. 엄마가 그래도 소시적에는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비싼 화장품 안 쓰고도 피부가 배고같이 곱냐며. 네 아빠도 엄마 배곡 피부에 반한 거 아니겠어? 아휴, 속상해. 나 때문에 우리 엄마 고생만 하고 그 예쁜 미모 다 죽이고 살았네. 기다려봐. 내가 조만간에 저런 아줌마들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톱스타처럼 만들어준다 내가. 아이고, 우리 왕자님,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저기 나오는 부잣집 사모처럼 살다 죽었으면 좋겠네. 평생 능력 없고 책임감 없는 아들에게 속고도 아직 더 속을 게 남았는지 시어머니는 그러며 뭐가 그렇게 좋은지 깔깔대며 웃기 바쁘셨죠. 아니면 둘 다 똑같이 생각이 없어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두 사람은 잠도 안 자고 거실에 앉아서 계속 드라마만 보면서 아유, 저게 무슨 명품이야? 부잣집 사모님이 격 떨어지게 저런 가방을 들어? 아니, 무슨 화장이 저렇게 촌스럽다니? 내가 해도 저것보다는 잘하겠네. 이러면서 자기들이 무슨 패션계의 거장이라도 되느냐 배우들의 옷차림새와 화장, 헤어스타일을 헐뜯으며 욕하기 바빴어요.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평생 꿈도 못 꿔볼 비싼 명품을 가지고 다니는 배우들과 드라마 재벌 등장인물들을 보면서 왈가불가한다니 웃기지도 않은 일이었죠. 시끄럽게 떠들어대니 잠도 못 자고 미칠 노릇이더라고요. 그렇다고 거기다 대고 한마디 말이라도 잘못했다간 더 피곤해질 것 같아서 저는 꾹 참는 마음으로 귀를 틀어막아 버리고 새벽같이 일어나 일찍부터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가까이 사는 언니로부터 괜찮으면 아침이라도 먹고 같이 출근하자는 연락이 왔고 때마침 잘 됐다 싶었던 저는 대충 챙겨 후다닥 도망치듯 집을 나섰죠. 언니네 집에 도착하니 식탁 위에 케이크가 올려져 있고 여기저기 폭죽을 터뜨린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무슨 경사라도 있는 모양이었어요. 이게 다 뭐야?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아님 누구 생일이었어? 사실은 내가 이번에 명품관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 정말이야? 진짜 잘됐다. 그치? 내가 나이가 있어서 괜찮겠냐 싶었는데 브랜드 자체가 나이대가 좀 있는 고상한 고객들이 많아서 괜찮다고 하더라. 앞으로 길게 보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곳인 것 같고 무엇보다 수입이 식품관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높고 고용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내가 내 매장을 차린다 하더라도 좋은 경험도 될 거고 여러모로 좋은 기회 같았어. 정말? 진짜 잘됐다. 특히 월급이 올라서 좋다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기뻐하는 언니를 보니 정말 제가 좋은 직장으로 이직한 것처럼 진심으로 기쁘더라고요. 하지만 언니는 그 와중에도 제 걱정을 했어요. 근데 윤희 너는 나 없이 안 적적하겠어? 명품관으로 옮기고 나면 자주는 못 만날 텐데 명품관은 풀타임 근무잖아. 아유 언니 내 걱정을 왜 해? 내가 뭐 어린애인가? 나도 다 알아서 잘할 수 있다고. 몇 달 언니한테 배운 짬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식품관이 이른 고된데 페이가 세지가 않잖아. 거기다가 풀타임도 아니고. 아유 언니도 참. 언니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너 그러지 말고 다른 일도 해보지 않을래? 언제까지고 식품관에서 일할 수는 없으니 몸 건강할 때 바짝 땡겨두면 좋잖아. 하면서 저에게 이바지 음식을 만들어 보내는 일을 해보라고 권해줬어요. 이바지 음식은 언니가 전에 식품관 취직하기 전에 잠깐 했던 일인데 주말에도 할 수 있고 일하는 시간에 비해 수입이 괜찮다며 추천해줬고 저는 주말에도 할 수 있다는 말에 혹해 언니의 권유대로 이바지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주 7일을 전혀 쉬지 않고 일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당장 부수입을 노리고 시작한 일이다 보니 식품관 일의 파트타임을 제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저도 돈 욕심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결국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게 된 저는 눈에 띄게 몸이 망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투잡, 쓰리잡을 했어도 하루를 여러 개로 쪼개어 일했기 때문에 쉬는 날이라도 있었지만 이젠 아예 쉬는 날 자체가 사라졌으니까요. 젊은 사람도 이런 노동 강도로는 버티기 힘들 거예요. 저는 스트레스와 과로로 원형 탈모까지 오는 지경에 다다랐고 동정만한 구멍이 정수리에 뻥 뚫린 걸 보면서 더욱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탈모 증상도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 날 안타까워해주고 몸 관리를 하면서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피 한 방울 안 섞인 언니분이었죠. 얼마 후 평소 일하는 시간에는 전화해봐야 제가 짜증만 낸다는 걸 알기에 어지간한 일로는 전화를 하지 않던 남편이 제가 일하는 시간에 대뜸 전화를 걸더라고요. 바쁘고 귀찮아서 전화를 받지 않으니 계속해서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고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도 되었으니까요. 여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저기 사실 성이 데리고 병원 다녀왔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기분이었죠. 그게 무슨 소리야? 성이가 어디 아파? 아니 며칠 전부터 영애가 불편해하고 안색도 안 좋길래 오늘은 열도 나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병원을 데려갔는데 글쎄 증상이 심각하다네. 어디가 아픈 건데? 이상했죠. 제가 집에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매일 저녁 아이와 함께 있었던 건 저였는데 전 딸이 아픈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었거든요. 내심 내가 요즘 너무 바쁘고 피곤하다고 아이한테 소홀했던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는데? 성희가 기저귀를 바꿔야 한다네? 뭐? 아니 애가 심각하게 아픈데 기저귀를 바꾸라는 처방을 내렸다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저는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 잘못 들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여보, 내가 기저귀 값하고 치료비 이런 것 때문에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잖아. 그래서 당신 조금 내가 깼어. 지금 은행 가서 돈 찾아오는 길이야. 뭐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당신은 딸이 아프다는데 적금 깬 거에 더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성희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거냐고. 애가 큰 돈을 들여가는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아픈데 기저귀를 바꾸라고 했다는 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 의사 돌팔이 아니야? 어느 병원 갔는데 평소 데리고 가던 병원 아니었어?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아이에게 쓸 돈이다 라는 말 한마디로 제사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한 푼 두 푼 모았던 돈을 마음대로 인출했다는 사실에 전 참을 수가 없었죠. 그게 정말 딸아이가 아파서 그랬다면 제가 화를 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아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남편은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병원을 어디를 갔냐고 다그치는 말에도 똑바로 대답하지 못했죠. 직감적으로 수상함을 느낀 저는 남편을 계속 추궁해 아이를 데리고 갔다는 병원을 알아냈고 남편에게는 수긍하는 척하며 전화를 끊고는 병원에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해당 이름을 가진 환자는 접수조차 한 적이 없다는 대답을 했어요. 오늘만이 아니라 한 번도 자기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팔아서 아내가 죽어라 벌어서 모은 적금을 깬 것입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체감될 정도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일이 손에 하나도 안 잡히더군요. 철없고 능력 없고 책임감 없는 것까지는 그래 내가 다 알고 결혼했는데 뭐 하는 마음으로 견디며 살아왔지만 이런 식으로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 사기까지 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제 딸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했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간신히 버틴 저는 퇴근을 할 수 있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묻지 않고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 보란듯이 명품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쇼핑백을 들고 거실에서 덩실덩실 굿이라도 하는 것처럼 춤을 추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도 그 옆에서
우리 엄마 멋지다. 우리 엄마한테 딱이라니까. 하면서 추임새를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저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니, 혈압이 올라 개거품을 물고 쓰러질 지경이었죠. 이게 지금 다들 뭐 하자는 짓거리야? 지금 내가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간신히 모아놓은 적금을 깨서 어머니 명품을 사드린 거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아유, 우리 엄마 소원이라잖아. 당신은 나이 든 시어머니 소원 하나 못 들어줘? 어머니 소원은 내가 왜 들어줘야 하는데. 자식은 당신인데 당신이 들어줘야지. 아니, 당신도 나랑 결혼했으면 같은 식구고 그렇지. 지금 부부 사이에 네 거 내 거 따지는 거야? 전 버럭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잡으러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이 유치한 인간은 작은 방으로 호로록 도망가 문을 잠그고서는 문 너머로 그렇게 소리치더군요. 아, 당신 나가서 돈 번다고 나하고 엄마가 비유 맞춰주고 다 했잖아. 나라고 뭐 이렇게 집에서 놀면서 밥 먹는 게 마냥 편했을 것 같아? 아, 내가 밥을 한 끼를 먹어도 목구멍에 돌가루가 들어오는 것처럼 불편하다고 요즘은. 그럼 나가서 일을 하면 될 거 아니야. 아이, 그놈의 돈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어디다 쓸 건데? 죽을 때 무덤에 가져갈 거야? 우리 엄마 가방 하나 사준 게 그렇게 억울해? 요즘은 집에 들어와도 웃지도 않고 로봇처럼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말 한마디 안 하고. 당신 진짜 돈밖에 모르는 독종이야. 알아?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사는데, 인간아.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악착같이 내 몸 갈아 넣어가면서 밤낮 없이 일하는데. 그게 왜 당신 엄마 가방 살 돈이야? 그거 성이 학비하려고 내가 모으던 돈이야. 당장 내놔. 아이, 몰라. 이미 현금으로 결제했고 사은품까지 다 받아왔는데 못 물러. 어쩔 거야 당신이. 내일이면 집으로 배송 끝난다 했어. 아, 이미 늦었다고. 남편이 이렇게 약 올리듯 말하며 이리저리 도망다니기 바빴어요. 시어머니도 희죽희죽 웃으며 제가 열받아 넘어가는 걸 강 건너 불구경처럼 보기만 하셨죠. 제가 도저히 못 참고 손에 쥐고 있는 가방이라도 집어 던지려 하니 자기 엄마 뒤에 그 다 숨겨지지도 않은 큰 덩치를 쑥 숨기고는 시어머니를 방패 삼아 숨기까지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역시 이미 환불은 늦었으니 포기해. 그냥 나한테 효도한 셈 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내가 지금까지 성이 똥기저귀 깔아주고 돌봐줬는데.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성이는 우리 왕자 자식이기도 하지만 네 자식이기도 하니까. 이러면서 사람 복창을 더 채우는 겁니다. 저는 너무 서럽고 분하고 억울해서 밤새 내내 이불을 걷어찰 정도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잠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퉁퉁 부은 얼굴로 멍하니 거울을 바라보고 있으니 출근 시간이 한참 일렀는데 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나 지금 너네 집 앞이야. 괜찮으면 잠깐 문 열어줄래? 아이 때문에 초인종도 안 누르고 기다리는 것 같아 저는 머리도 빗지 못한 상태로 후다닥 달려나가 문을 열어주었죠. 언니는 두 사람이 언니가 일하는 브랜드 매장에 와서 명품을 사갔다며 시어머니가 샀음직한 명품 상자와 함께 두둑한 흰 봉투를 건네주며 이건 네 거니까 네가 보관하고 이 상자는 어머니랑 남편에게 보여줘 라고 말했어요. 봉투를 슬쩍 들여다보니 두툼한 것이 전부 현금이었죠. 저는 집으로 다시 들어가 작은 방에서 제 엄마랑 같이 잠든 남편을 발로 툭툭 차서 깨웠어요. 야, 일어나. 아이, 신랑 보고 야라니. 그거 벌써 왔어? 그래, 어머니 깨워서 열어보지 그래? 엄마, 일어나봐. 엄마 가방 벌써 도착했어. 아이고, 이른 시간에 벌써? 백화점 직원들은 참 일도 성실하게 잘해. 부수서한 몰골로 일어나 앉은 두 사람은 눈곱도 제대로 떼지 못한 얼굴로 명품 가방을 만져볼 생각에 흥분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서. 저는 팔짱을 끼고 서서 두 사람이 하는 짓거리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급스럽게 포장되어 있는 상자의 포장끈을 풀고 상자를 여는 순간 어머니는 너무 충격적인 장면에 말도 못 잇는 것처럼 입을 벌리고 어버버 하는 소리만 내시더군요. 상자 안에는 이미 사용해서 돌돌 말아둔 기저귀와 사용한 물티슈 같은 쓰레기들로 가득했거든요.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언니가 일하고 있는 시간대에 두 사람이 매장에 갔고 그동안 제 푸념을 들어주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사진으로 몇 번이나 봐서 기억하고 있던 언니는 단박에 이 두 사람이 저의 남편과 시어머니라는 것,
그리고 제가 힘들게 번 돈으로 사치를 하러 왔다는 걸 눈치챘다고 해요. 모르는 척하고 손님 응대를 깍듯이 하는 언니 앞에서 두 사람은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아유, 근데 성희 엄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화낼 텐데. 아, 지가 화내면 어쩔 거야. 내가 엄마 드라마 속 사모님처럼 만들어 드린댔잖아. 내가 오늘은 가방만 사지만 다음에는 응? 아니 내가 차도 뽑아드릴게. 이런 대화를 들은 언니는 상황이 심상찮다는 것을 느끼고 애초에 주문 자체를 받은 척만 했다는 거예요. 가방이 지금 매장에 있는 건 DP용이니 주소를 불러주시면 내일 직접 집으로 배송해드린다고 거짓말한 거죠. 백화점을 와본 적이 없는 두 사람은 감쪽같이 속은 거고요. 언니의 선견지명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던 저를 붙잡아준 것이었어요. 아이, 내 가방은 어딨어?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에 팔을 휘적거리다가 기어코 뒤로 넘어가셨고 어머니를 붙잡고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던 남편에게 대놓고 제가 그랬죠.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말 알아? 수천만 원짜리 명품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 내면이 초라한데 무슨 소용이겠어? 드라마 속 사모님이 되고 싶었던 시어머니. 그렇게 명품과 진귀한 보석으로 온몸을 휘감는다 해도 없는 품격이 어디서 생겨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 역시 백화점 식품관에서 아르바이트나 하는 처지지만 그래도 적어도 인간됨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 저들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죠. 전 다음날 자신들의 계획이 수포가 되어 망연자실해 있는 남편에게 아 맞다, 선물이 아직 남아있었는데 깜빡했네 하며 이혼 서류를 얼굴에 집어 던져줬습니다. 지금까지 철이 없고 나약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사람을 상대로 사기까지 치려 했다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죠. 심지어 머리가 나빠 남 속일 재간도 없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사기는 아무나 치나요? 이 집에서 먹고 자고 숨쉬게 해준 것도 오늘로 끝이야. 알지? 이 집 보증금도 다 내 돈으로 한 거고 이 집 명의도 내 거라는 거. 어머니, 집 있으니까 그 집으로 가서 둘이 오붓하게 사세요. 시어머니 집이라고 해봐야 비좁은 전셋방이었고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두 사람은 제 발밑에 무릎 꿇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었지만 능력도 없는 주제에 나쁜 짓 안 하고 사는 거 마지막 그거 하나를 못 지킨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동정은 없었죠. 어머니는 울면서 매달리다가 혈압이라도 오르신 모양인지 그대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입원을 했다는 소리에도 당연히 전 병원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어요. 제가 가봐야 뭐 하겠어요. 병원비나 달라고 하겠죠. 어차피 몸이 깨져라 일만 해야 하는 것이 제 팔자라면 아이와 둘이서 사는 게 그나마 낫다는 것을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래도 아이 아빠인데 내가 없는 동안 아이를 봐주기는 하니까 하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다 멍청한 미련이었던 거죠. 요즘은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집에 들어오는 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동안 바퀴벌레로 드글드글했던 집안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벌레가 박멸된 것 같아 너무나도 안락하고 편안한 우리 집이 되었죠. 전 남편이 된 그 인간과 이전 시모는 몇 년 동안 백수로 탱자탱자 놀다가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오니 아주 몸이 죽겠나 봐요. 매달 아이 양육비 보낼 때마다 둘이 쌍으로 죽겠다는 연락을 해오는데 저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다 그 정도는 고생하면서 사는데 무슨 그렇게 우는 소리를 해대는지. 이런 우는 소리를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들어야 하겠지만 저는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양육비는 악착같이 다 받아내려고요. 언니는 요즘도 가끔 집에 들러 아이를 돌보는데 힘을 보태주고 있어요. 언니 본인의 일도 있을 텐데 일부러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 주는 게 너무 고맙죠. 언니를 보면서 느끼는 건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피보다 더 진한 인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형제자매 없이 외롭게 살았던 터라 앞으로는 평생 언니를 제 친언니처럼 여기며 살아가기로 했어요. 여전히 몸은 힘들고 돈은 쪼달리지만 그래도 사람이 마음이 편한 게 최고라는 말 꼭 가슴에 새기고 살려 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힘들고 지치는 요즘 같은 시기 곁에 머물러주는 좋은 사람들과 잘 이겨내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